제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에겐 저물어가는 나이지만 저에겐 청춘 같은 나이랍니다. 5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땐 참 살 길도 막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믿기지 않았는데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고요. 다행히 막내딸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신 양반이라 그 모습에 위로하며 애써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생전에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이 빚을 갚으려고 남편과 저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거의 다 갚아갈 때쯤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것이죠. 다행히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나머지 빚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정말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한답니다. 전 사별 후 겨우 집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벌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이번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 그 비용이 모자라네. 아유, 얼마면 되는데? 아유, 여유가 있으면 척척 해주면 좋은데 엄마도 꼴랑 이거 집 하나 있는 거라 노후에 뭐가 없고. 내가 빚은 갚을게. 그냥 엄마가 담보로 대출만 받아줘. 어차피 이 집 빚도 다 갚아서 담보대출 꽤 나오잖아. 맞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빚 못 갚으면 아휴, 아니다. 그래 알겠어. 해줄게. 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저 역시 아들 장가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줬던 터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아들에게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해주었고 아들은 그 덕분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내가 빚은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은행 이자랑 같이 해서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보낼게요. 걱정 마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제 집이라도 마련했으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인다. 너 항상 전세 전전하는 거 마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그래도 집 마련 하나 하니까 마음은 편해. 남들 다 있는 집 이제 마련한다, 이 느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줘서 집이라도 이제야 장만한 아들을 보며 기분은 좋았고 아들벌이를 뻔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제가 빚을 갚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은행 빚을 잘 주더니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달은 보내지 않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내 돈으로 내자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결혼한 마당에 딱히 낙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나마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러다 친구 중 재혼을 한 친구가 저에게도 재혼을 추천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사별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사람 하나 사귀어봐.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 자식 다 필요 없어. 늙으면 남편이 최고야. 알아? 자식들도 요즘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나 봐라. 맨날 강아지랑 그렇게 둘이서 있다가 요즘엔 얼마나 활력이 도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얼른 사람 좀 만나봐. 됐어. 무슨. 아유, 이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집에 오면 8시 다 돼간다. 그런데 무슨 재혼이야? 난 이대로가 좋아. 아직 남편 떠난 빈자리 누구로 채우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갔니? 내가 죄책감 들지, 그런 생각하면. 요새는 안 그렇다니까.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더 바랄걸? 너 이렇게 사는 거 남편이 마음 아파할 거야. 재미가 있어야지. 자식들이 네 마음 알아줄 것 같니? 절대 안 그래, 정말. 나도 남편 보내고 참 자식 다 필요 없다고 느꼈다니까. 너도 친구라도 만들면서 지내. 너 이렇게 지내는 거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래. 너네 자식들이 살가운 편도 아니고, 안 그래? 우리 말 새겨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재혼을 얘기했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좀 만들라고 저에게 성화를 했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거나 딱히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그냥 웃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동 아파트 경비실에 새로 오신 분이 오게 되었죠. 싹싹하고 일도 잘하시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고생하시는 경비 아저씨 음료수라도 한 번씩 챙겨드렸어요. 워낙에 아파트 꾸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무엇보다 매우 상냥했어요. 그 아저씨를 보고 있으면 세상 참 긍정적이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힘들게 청소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챙겨드렸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날이 너무 덥죠? 조금 그늘졌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오늘 해가 많이 나네요. 에이, 괜찮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죠, 저야. 이 시간에 늘 출근하시는 건가요?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 늘 출근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더우니까 쉬엄쉬엄 하시고요. 아파트에서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도 늘 302호 아주머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저희는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지라 가끔 전구가 나가거나 전기가 이상할 때 제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경비 아저씨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늘 본인 집처럼 수리해 주시고 척척 일처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 속 얘기도 하게 되었고 경비 아저씨 또한 저와 같이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는 공감대 형성이 더 잘 되어 얘기가 통했죠. 슬아의 자식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지만 경비 아저씨는 정말 철저히 혼자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안타까웠어요. 전 아내 떠나보낸 지 12년이나 됐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니.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네요. 아유, 그러게요. 전 아직 10년까진 되진 않았지만 참 엊그제 같네요. 사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남편이 늘 뼈 빠지게 일만 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려요. 좋은 세상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 것 같아서 제일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놀러라도 한 번 더 갈걸.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으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저도 참 아내 살아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라 아내가 무지 고생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옆에 없네요.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아쉬운 게 인생이라나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잡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자체가요. 안 그런가요? 집에만 있음 적적하고.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일 나가고 하면 시간이라도 잘 가서, 그리고 놀면 뭐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 준비해야죠. 경비 아저씨의 말이 참 공감 갔습니다. 아쉬운 게 인생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집에와 전기를 고쳐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뜬금없이 이 시간에 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맡기고 잠깐 들렸다면서 말이죠. 딸은 저와 경비 아저씨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한 번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의가 없게 행동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딸이 반갑기도 했지만 예의 없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엄마, 아니, 왜 경비 아저씨가 엄마 집에 계셔? 굳이? 그리고 전기 같은 건 오빠나 이서방 부르면 되지. 아저씨, 일 보셨으면 나가보세요. 뭘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계세요? 나가서 할 일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전기가 여러 군데 나가서 이곳저곳 고쳐주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유진이 너 말 그렇게 할래?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도 민망한지 인사만 하고 집에서 나가버렸고, 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짜고짜 불청객 취급을 하는 딸에게 정말 실망했거든요. 저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해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딸아이와 언쟁을 하였지만 딸아이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전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건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 줄 아니? 꼭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전기 나가서 이서방이나 네 오빠 뻔질나게 부르면 좋아하겠어? 가끔 와서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해도 그렇게 짜증짜증을 부리는데 안 그래? 참 너도. 아니, 외간 남자잖아. 왜 함부로 집에 들이냐는 거지. 아무리 경비 아저씨라고 해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주변 좀 의식해. 나도 보는데 민망하더라. 둘이서 덩그러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경비 아저씨도 웃겨. 올 때마다 음료수 받아 먹지? 참나.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래. 추해. 그러지 마. 외로워서 그래? 경비 아저씨랑 노닥거릴 시간에 우리 애들 한 번이라도 봐줘. 뭐? 남들이 뭐라고 보는데? 아니, 주민이 필요하면 경비 아저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웃긴다. 너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언제 그렇게 자주 왔다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지금? 엄마가 그 정도 사리분별 못하는 줄 알아? 결론은 네 애 봐주라 이거네. 너도 진짜 너무한다. 오랜만에 와서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진짜 실망했어. 아, 엄마, 오랜만에 본 딸한테 왜 그래?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진짜 저 아저씨랑 뭐 있는 거 아니야? 하필 있어도 저랑 경비 따위랑. 아우, 수치스럽고 창피해. 다신 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엄마 보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고 가네. 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경비 따위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가 정말 딸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딸과 대판한 뒤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대며 집으로 가버렸고 그 모습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구나 싶으면서 외롭고 씁쓸했죠. 그러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 또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요번 달에도 대출금 안 보냈더라.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아예 대출 받은 거 잊은 거니? 엄마가 지금이야 내줄 수 있지만 퇴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엄마 책임질 거 아니잖아. 그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지. 아, 엄마. 그 정도 그냥 엄마가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 돈 쓸 데도 없잖아.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건데. 이제 아빠 빚도 다 갚았고 그냥 나 집 해줬다 생각하고 엄마가 내주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 집 사정 너무 어려워서 뭐 하나 번번이 해준 거 없잖아. 그냥 엄마 정년퇴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갚아줘요. 네? 그래 뭐 해줄 수는 있지. 그래도 너 참 너무한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뒷바라지 한 건 생각 못하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도 참 엄마 마음 후벼 파는데 뭐 있다. 없는 형편에 너 학원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집 안 해주면 해준 게 없는 부모인 거야?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아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 다 해주는지 하나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 내가 흙수저지 괜히 흙수저겠어? 그만해요. 돈 얘기할 거면. 나도 힘들어. 애랑 와이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꼭 이렇게 전화로 얘기해야겠어? 엄마는 혼자 사니까 쓸 돈도 없겠구먼. 기분 좋게 내주면 되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냐고. 나도 엄마랑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아셨어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렸을 적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렵게 키워놨더니 해준 거 없다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참 허망했어요. 더더구나 의지할 곳 없는 몸이니 더 외롭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들과 전화를 끊고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말이죠. 한참을 울다 저녁이 다 되어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또 다정하게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모르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경비 아저씨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는데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게 말이에요.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의지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아저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참 아주머니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해서 그런가요? 언제든 힘들 때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말 못하고 계속 소화를 했다간 마음의 병이나 생기죠. 우리같이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쓰겠나요? 그래도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셨죠? 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한 명한테 이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들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들 살 길만 바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 에휴,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참 주책맞게 제가 아저씨 붙잡고 이런저런 말이나 늘어놓고. 경비 아저씨의 응원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괜찮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허전했죠. 시집장가 간 아들, 딸 그저 눈치 살피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살고 행여나 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할까 늘 괜찮은 척해야만 했던 과거들. 모든 게 복잡한 감정으로 터져나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티슈를 건네며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친구 말이죠. 쉬는 날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오랜만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남사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새 출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어요. 이제야 얼굴이 밝다.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더만. 듣기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니. 내 친구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 나도 참 웃음이 난다. 그동안 얼마나 죽상이었어, 네가. 안 그래? 축하해.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게. 알겠지? 고마워. 요즘은 그래도 활기차. 쉬는 날도 기다려지고 매일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가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만나보다 재혼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면 좋잖아. 그 사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다 얘. 친구는 재혼을 추천했고 외롭게 늙어가지 말고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야 들었지만 자식들의 눈치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재혼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책 맞지만 참 많이 설레고 떨리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합시다. 새 출발이요. 남은 생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해가며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어때요? 아,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일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영옥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저를 믿어줘요. 앞날을 자신하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고 그렇게 저도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 자식들을 집에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얘기를 꺼내자 자식들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노망이 들렸다느니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말하는데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사실상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자식들이 제가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막말을 해대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치매 아니야? 누구랑 뭘 해? 꼴랑 경비 아저씨 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아, 진짜 노망났네, 이 아줌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발. 추해 진짜. 그냥 조신하게 늙어가면 되지. 남자애 환장했어? 왜 남자랑 살려고 해?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아저씨 아무것도 없이 경비만 하는 것 같던데 골라도 꼭 어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엄마 집 하나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 살겠대요?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엄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입 하나 느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만 개고생이라고. 아니, 우리도 고생이야. 둘 다 늙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요.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어울려.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재혼은 안 돼. 내가 니들한테 피해주니? 아니,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아, 너희 내 생각 한번 해준 적 있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엄마 남은 인생도 니네 마음대로 할래? 엄마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우릴 왜 낳았어? 우리가 싫대잖아. 어디 창피해서 내가 말할 수나 있어? 꼴랑 경비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 나이값 좀 해, 제발. 어쨌든 나랑 오빠는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늘 일 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참나. 늙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재혼은 무슨. 절대 안 돼. 딸과 아들의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동 경비와 재혼한다는 내 말에 입 하나 는다며 경비초소에 가서 이것저것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이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무례라뇨. 참 암담했죠. 박만식이 누구야? 썩 나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엄마 홀렸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그만 못하니? 진짜 왜 그래? 엄마 망신 이렇게 줄 거야? 아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해. 나요? 진짜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네. 지 엄마 행복 빌어주질 못한 망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 아저씨, 내가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예 작정하고 엄마 홀린 거라니까. 엄마가 속은 거라고. 아우, 답답해. 아들은 내 재혼할 상대를 보자마자 제 60평생 처음 본 광경을 연출하였죠. 딸은 몇 번 봤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할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며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아들 녀석은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저조차 놀랐고 딸아이도 지 오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죠. 갑자기 오빠 왜 그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엄마 홀린 거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될 것이지. 어디 여자를 꼬셔? 왜? 사별하고 집도 자가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혀달고 싶었어?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 따로 있나? 이게 어때서? 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영옥 씨 아들이었구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도 이런 추태는 정말 실망스럽네. 없이 살면 무시해도 되고 이씨 살면 떠받들어야 되는 건가? 자네 이런 태도가 더욱더 실망이야. 알아? 경비가 뭐가 어떻다고? 참나, 인간이 먼저 돼야지. 본인들이 엄마를 얼마나 챙긴다고. 영옥 씨랑 만나면서 여러 번 느꼈지. 차라리 나처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엄마를 몰라? 참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재혼할 사람은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회사의 주주를 보고 단번에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리고 딸아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금 눈이 똘망똘망해지더니 아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하필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것을. 마침 소일거리가 있다길래 한번 왔다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야 느끼는 중이지. 나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자네들 엄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홀랑 가로챌까봐
걱정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본인들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 못된 것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 안 그래?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지. 여하튼 정말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라도 언지를 주시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못 볼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혼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추태를 부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어울리지 않다니. 엄마,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방금 오빠 한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기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알겠어? 당장 돌아가.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자. 필요할 때만 너희한테 엄마였지?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은 적이나 있어? 그저 필요할 때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서 연락하지 말고 살자꾸나. 너희도 성인이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많은 아저씨 하나 물었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저 아저씨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차지 아니야? 엄마 머리 잘 써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웃기지 마. 아저씨 돈이 많던 없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너희랑 이런 대화하는 거 진절머리 나. 이제 그만 나가. 아들과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자 태세 전환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제 자식과는 절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실망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너무 미안했고 대놓고 돈을 노리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마음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당신 노후 책임질게요. 이제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말고 우리 둘이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요.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 정말 말동무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솔직히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 자식들과 절연했고 경비초소를 망가뜨린 손해배상과 아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장도 날렸어요. 아들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송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재혼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스물스물 자식들이 괜히 손주 손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땐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대는데 자식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죠. 재혼을 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항상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 자식이야. 핏줄.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진작 그런 아저씨였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안 그래? 천륜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아저씨 상가 자리 하나 비던데 거기에 우리 가게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 좀 잘해줘요.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처도 바꿀 거니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앞가림 하고 살아. 해준 거 없는 엄마라 원망 많이 했잖니. 그러니 너희도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원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의 연락은 끝이 났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지금의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더욱 제 자식들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이 나이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답니다. 이젠 우울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눈 떴을 때 오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황혼의 신혼이랄까요? 늘 밥을 해도 맛있다고 해주고 꼭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까지 구경시켜 주려는 그 마음에 항상 감동도 받곤 하죠. 삶이 다 내 뜻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청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70을 바라보니 지금 하루하루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제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돈은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요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사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내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 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이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사이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 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인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제 인생은 그저 평범할 거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내 가족밖에 모르고 어디서나 당당한 남편에게 이끌려 그렇게 한 결혼이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육아나 집안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았었고, 그런 남편이 간혹 야속할 때도 많았는데, 남편보다 저에게 더한 건 아들 하나 있는 유세로 온갖 구박을 다하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였어요. 우리 주말에 유성이 데리고 에버랜드나 다녀오자. 유성이가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 우리도 가보자. 그런 건 집에 있는 네가 알아서 신경 써야지. 모처럼 쉬는 날 내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하냐?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알아서 집안 내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야 내버려두면 알아서 클 건데 꼭 그거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 쓰기를. 유성이 나 혼자 낳았어? 당신 아들이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결혼은 왜 했고 아이는 왜 낳은 거야? 남자 알기를 개똥으로 안 한구먼.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지금 집안에서 바가지 긁는 거야? 안 되겠네. 맞잖아. 내 말이 틀려? 다른 집 아빠들은 일 다녀와서도 자식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준다는데 자기는 어쩌다 애가 아빠랑 놀고 싶은 신용하면 피곤하다는 기색. 알아서 저기서 놀라고나 하고. 나한텐 괜찮지만 유성이는 아직 아이잖아. 나 어릴 땐 그런 거 없어도 알아서 잘 컸어. 그리고 너 생활비 좀 아꼈어. 가계부 가져와봐. 어디에 뭘 쓰나 좀 보게. 여기서 더 아껴 쓰라고? 너무한다. 나 자기가 주는 돈 쪼개서 쓰는 거 알잖아. 내 것도 안 사고 안 입고 하는 건데. 남편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다 해결하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가부장적인 건 조금 알았지만 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생활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며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하였어요. 창피하지만 결혼 후 오랫동안 사회 경력이 단절된 저로서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늘 돈을 타서 쓸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저한테 어느 정도 그러는 거야 괜찮았지만 하나뿐인 아이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아이가 불쌍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낳은 아이한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넌 꼭 집에 와서 바가지를 긁어야겠니? 이래서 뭘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집에서도 내조를 잘하지.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하여튼 아빠 없이 자란 티를 꼭 이런 데서 낸다니까. 우리 아들 바가지 그만 긁어. 어머님, 여기서 제 아빠 얘긴 왜 나와요? 어려서 돌아가시고 저 역시 마음의 상처가 큰데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네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전 병철이가 너랑 결혼한다고 왔을 때 내가 양친 부모 다 있냐고 그것부터 물어봤다. 그게 얼마나 큰 줄 알아? 이제 와서 이런 말 뭐하려 하겠냐만. 하여튼 너 우리 아들 바가지 긁기만 해. 너네 친정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하는 걸 못 봤으니까 네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보고 배운 게 무서운겨. 그리고 병철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 가계부 똑바로 적어.
오늘도 밥상 반찬이 해프더구만.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양친부모 없는 게 어디 제 잘못인가요? 어머님도 혼자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랑 너 때랑 같니? 난 보고 배운 거 없었어도 알아서 병철 아빠한테 잘했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에 벌벌 떠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저에게 참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안 계시는 저에게 아빠 없이 자라서 이렇게 된 거라며 늘 핀잔을 주셨고요. 사실 전 어려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제 동생 이렇게 세 식구끼리 살았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빠는 총을 맞았고 한참을 살아계시다가 결국 총알이 몸속에 박혀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엔 제가 7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저에겐 큰 아픔이자 상처였지만 그걸 알고도 시어머니는 늘 저의 아픔을 들쑤시며 친정을 폄하하고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날이 허다한 날들이었죠. 아니 너희 아빠 월남전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다면서 무슨 혜택 같은 것도 없는 거야? 어쩜 그러니? 그래도 국가 유공자인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우리 아들 같은 사이 얻었으면 진정해서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할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려? 어머님은 저 뭐라도 해주셨나요? 전 어머니 정말 엄마처럼 잘 따르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빠 연금은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잘 지내봐요. 아이고 아주 무섭다 무서워. 뭐만 하면 실밀 저렇게 가르쳐대니 내가 뭔 말을 하겠어? 이제 며느리 눈치도 보랴? 잘 지내는 건 너하기 달린 거야.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고분고분 내조하고 잘 보필 잘하면 그게 왔다인데. 에이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팔자 좋게 집에 있는 거면 알아서 잘해. 네가 이혼당하면 어디 갈 데나 있어? 여기 잘 붙어 있어야지. 형편상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매번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래도 든든한 내 가정, 내 울타리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대 서랍에서 호텔 라운지 이용 티켓 2장이 있었고 며칠 뒤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러 남편이 준비해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부장적인 사람이어도 츤데레적인 면모가 있던 사람이었기에 늘 실망을 줬다 기쁨을 줬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라운지 티켓을 보고 그날만을 기다렸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전 한껏 꾸미고 남편을 만나러 라운지로 갔어요. 당연히 화장대 서랍에 있는 것을 보고 오라고 한 줄 단단히 착각을 했던 거죠. 늘 저만 보면 돈돈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결혼기념일은 케이크라도 챙겨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었었거든요. 하지만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땐 제 눈을 의심했고 거기엔 남편과 웬 젊은 여자가 호텔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빠 와이프는 그렇게 멍청해? 어떻게 남편이 몇 년 동안 바람 피우는 것도 몰라? 아, 진짜 웃긴다. 미련하기도 하지. 무식하고 미련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밥순이인데 밖의 생활을 뭘 알겠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저 지만 놀아달래지. 이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해.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을 들들 볶는 거 아냐. 오빠, 너무 고생 많겠다 정말. 힘들겠어.
그래도 어쩌냐. 자식 보고 살아야지. 애만 없었으면 밥만 축내는 여편네랑 당장 이혼했지.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 아마 너랑은 정반대일걸? 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데 그 여편네는 얼굴에 김이며 옷도 추레하고 생각만 해도 싫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은 또 얼마나 펑펑 써댔는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튼 별로야. 오빠, 나 만나서 눈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여자 만나는 걸 황송하게 생각해야 해. 남편과 상간녀의 얘기를 듣고 정말 손발이 떨렸지만 차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한껏 꾸몄다지만 제 꼴이 참 초라하고 행색도 그 여자에 비해 너무 단출했거든요. 로비를 빠져나와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을 기다렸고 내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지만 남편한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듣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 저를 이상하게 보았고 전 화를 삭히고 일단 그 여자와의 자초지종을 천천히 물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이고 내가 와이프이니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모습과는 반대로 남편은 당당하게 뻔뻔했어요. 나 아까 봤어. 당신 호텔 라운지에서 화장대에 떡하니 대놓고 보란듯이 티켓 뒀으면서 내가 그걸 못 볼 줄 알았어? 난 우리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나보고 오라고 한 줄 알았는데 당신 여자 있더라? 유성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오늘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 줄 아냐고. 당신 가부장적이긴 해도 양심에 어긋날 행동 할 사람은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뭐? 그 티켓을 다 열어봤다는 거야? 아, 너 진짜 무섭다. 어떻게 남의 거 함부로 열어봐? 그리고 아까 봤으면 된 거 아니야? 네가 봤듯이 그래, 나 여자 있어. 유성이 때문에 참고 싶었는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게. 이혼을 하자면 할 것이고 네가 집 나간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게. 어차피 우린 신뢰도 다 깨진 거잖아. 어떻게 해줄까? 무슨 뜻이야? 당장 사과부터 해야지. 뻔뻔하게. 당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무뚝뚝해도 양심은 있잖아. 내가 듣다 못 참겠어서. 예, 이 새벽에 지금 그게 그렇게 들볶을 일이니? 네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본데 남자들 원래 그렇게 한 번씩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 나도 너네 시애비 여자 만나고 그럴 때도 다음날 북엇국 대령하고 그랬어. 이게 어디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바람난 게 그럼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집에 오면 네가 그 꼬락서니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바람이 안 나고 배겨? 옷도 맨날 똑같은 옷에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볶았는지 완전 아줌마스러워가지고. 남자 하기는 다 여자할 탓이야. 유성이 때문에 너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뻔뻔하다 정말. 난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은 그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나오다니. 맨날 돈 하는 당신 돈 내가 어떻게 써? 누군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줄 알아?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너무하잖아. 그만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오라들 고생하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바가지를 긁었어? 당장 그 입 다물어.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더욱더 우울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 나이에 사회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세상에 혼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차마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지 않는 듯이 평소처럼 똑같이 지냈고, 오히려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난 후 남편은 마음이 편해졌는지 대놓고 집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던 일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고, 일단 밖에 나가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회사 식당 조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아무런 경력도 가진 것도 없는 제게 식당 조리원으로서 취직은 제 자신이 그래도 쓸모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회사 사람들 많으니까 점심 저녁에만 좀 힘들고 나머진 여유롭거든요. 열심히만 한다면 아마 오래 다녀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회장님이 워낙 없이 살고 못 먹고 컸대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식당밥은 엄청 신경 써서 하시길 바라거든요. 반찬이나 남은 것들은 그냥 일 끝나고 싸가셔도 되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믿고 맡겨봐 주세요. 태도만으로도 합격인데요. 그 마음 잃지 말고 열심히 해줘요. 그럼 내일 출근해야 하니 얼른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결혼하기 전 잠깐 중소기업에 격리로 일했던 것 말고는 아무런 경력이 없었기에 전 일반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주부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기도 했고, 그나마 항상 손끝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서 저에게 안성맞춤인 직장이었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여 년 만에 제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아직 월급도 받기 전엔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전 집에 와 취직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하면 남편이 다르게 보지 않을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까 해서 말을 한 것이었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나 취직했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거니까 그리 알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 집에만 있다고 무시했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어머님, 저 내일 낮에 집에 없을 거예요. 식사는 어머님이 챙겨 드셔야 할 거예요. 주말엔 쉬고요. 네가 취직을 했다고? 너 같은 게 어딜 취직해? 푼돈 벌어오는 거라면 당장 때려치워라. 그 푼돈 벌자고 밖으로 놔두는 꼴 못 봐. 우리 아들 정도 되는 회사에 다녀야 일을 한다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취직을 해? 때려치워. 나 밥은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마트 같은데 물품 정리하는 거 맡았냐? 널 누가 써줘? 경력도 없지 꼬락서니도 그 모양이지. 헌증 아니야? 둘 다 너무하네 진짜. 어머님, 저 유성 아빠랑 같은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마침 공고가 나가지고 지원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우리 유성애비 다니는 회사에 다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뭔 수로 네가 들어가? 엄마, 얘 그냥 짓거리는 거야. 뭘 그 말을 다 믿어. 됐고, 빨리 밥이나 차려라. 배고프다. 밥순이는 집이 제일 잘 어울리지. 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줄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우리 회사 하청이겠지. 참나, 그만 나불대라.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는구나.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이제 난 달라질 거야. 당신이 밥순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으니 이젠 나도 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일하면서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하고 살 거라고. 기대해봐. 취직을 했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코웃음, 그리고 무시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취직한 곳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구내식당이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말을 할 수 없었죠. 설사 남편이 왜 같은 회사에 들어왔냐고 하더라도 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한참 경력 단절인 절 뽑아준 고마운 곳이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구내식당 직원도 복지 혜택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 여기서 자리를 잡아 그래도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인생을 확립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언젠간 남편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죠. 원래는 식당 주방과 밥 먹는 곳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주방 확장 공사로 인해 저희가 밥 먹는 곳 쪽에서 가까이 배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은 있고, 그저 반찬이 남편이 좋아하는 장어 반찬이라는 기쁨에 사내 식당에서 일하다 장어를 듬뿍 올려주러 갔더니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먹고 있던 식판을 뒤엎었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식당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창피했는지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저를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어요. 네가 왜? 아니, 이제 하다 별? 야, 나 거지 같은 거랑 산다고 광고 아니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돈 번다는 게 식당 아줌마였어? 할 거면 조용히 할 것이지. 창피하게 여기서 나 아는 척을 왜 해? 내가 어떻게 쌓은 회사 이미지인데? 아니, 아유, 그래도 그렇지. 와이프분 민망하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기 괜찮으세요? 아우, 이거 제가 좀 같이 치울게요. 아이씨, 그냥 둬. 지가 치우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날 쫓아 여길 취직해? 그것도 나랑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라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거? 나 당신 와이프고 유성이 엄마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너무한다 진짜. 내가 왜 나와서 일하는데 그놈의 돈. 나 무능력자 취급하면서 어머님이랑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젠 이렇게 무시해? 네가 이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어디 격 안 맞게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아 진짜 너란 애 질린다. 진절머리나. 오늘에서야 또 한 번 느낀다. 너랑 나랑은 애초에 격이 안 맞아.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결혼을 했는지. 아우, 내 팔자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니? 너한테 시집와서 그동안 무시해 온갖 모멸 다 겪고 이제 돈 벌면서 내 인생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 넌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었지만 또 느낀다. 반찬 냄새 나니까 저리 비켜. 그리고 다신 아는 척 하지 마. 여기 회사야. 어디 식당 아줌마가 나한테 말을 붙여. 당장 이 식판 치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막말을 하였고, 오히려 회사 직원들이 남편을 말릴 정도였어요. 한편으론 절 참 안쓰럽게 보면서 동정도 해주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악을 쓰고 대들자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참 제 얼굴을 살펴보고선 놀란 모습을 보이며 입을 뗐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물론이고 남편 그리고 그 직원들까지 놀라기 다분했죠. 마지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모르겠니? 어릴 때랑 아주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보겠어. 이렇게 만나다니. 난 이 큰아버지다. 나 기억하겠어? 내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서 만나니? 그리고 꼴은 이게 뭐야? 설마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거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핏줄은 핏줄인가 보다. 내가 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수없이 되뇌었는데 막상 보니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좀 찾아주지. 큰 아버지라고요? 잘 살고 있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참 인생 불공평하죠?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이해해. 내 잘못이 크지. 아마 나 때문에 너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고. 알고 보니 저에게 맞으라고 했던 사람은 남편 회사의 창업주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 큰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장례식 이후로 처음 봤지만 큰아버진 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막내가 작고 큰아버진 절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진 저희 아빠에게 남겨진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본인이 가져가서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키운 것이었어요. 큰아버진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말을 했어요. 감히 네가 내 조카를 하대해? 얘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대하는 거야? 내 하나뿐인 혈육이다. 그런데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이번 일 가만히 못 넘어가.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아주 박살을 낼 거다.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격노한 창업주가 절 부르고 나서 남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회장님이 본인의 뺨을 날리고 저를 혈육이라고 칭하자 정신을 못 차리며 저와 큰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이 사람 핏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만 평소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당신 어서 말씀드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님 오해하시겠다. 우리 엄청 사이좋은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한두 번이야? 그리고 큰아버지는 아빠 유산 다 가로채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염치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건데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동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요? 내가 너네 아빠 유산 가로채고 벌 받았다. 하나뿐인 내 아들 사고로 세상 떠나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래서 내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한테 그렇게 하고 내가 벌 받은 거지. 미안하다. 이제 내 혈육이라곤 너희뿐이야. 우리 아들 그렇게 되고 한참을 너희 엄마랑 너 찾았는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바로 용서를 바라지 않으마. 그래도 나한테 혈육이라곤 너희뿐인데 왕래는 해야 하지 않겠어? 미안하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 동생한테도 부끄럼 없는 형이 되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의 너희 가족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미안해. 자기야, 얼른 알겠다고 말씀드려. 아, 그럼 이제 제가 큰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저 평소에 잘해줍니다. 오해 마세요. 너 입 다물어. 네가 나한테 뭘 잘해줘? 너 바람 피우고 뻔뻔하게 나 무시했잖아. 네가 나한테 잘해준 적이나 있었니? 그때 당시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큰아버지가 슬쩍 가로채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때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뺏기고 말았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큰아빠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자식을 잃은 큰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큰아버지는 이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고 하시며 저에게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보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격려하셨고 아빠가 없는 저로선 이렇게 저를 위해 화내주시는 큰 아빠를 보니 내심 감정이 오묘해지더라고요.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든든한 감정도 들었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게 원망도 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혼해라 당장. 모든 소송 비용이랑 이런 건 큰아빠가 다 대주마. 감히 내 조카를 저 따위로 대해? 절대 용서 안 해. 말만 해라.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이 개통 다른 회사 이직도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지가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네, 이혼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기회 같네요. 당신 들었지? 그래, 거지 같은 거랑 살기 싫으니 이제 이혼해 줄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든든한 뒷배도 생겼겠다. 이제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인생 참 새옹지마라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유성이 양육권, 친권 다 내가 가지고 올 거고 당신이랑 상간녀도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제 기대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저기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애엄마 제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절 이렇게 대하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회장님도 애엄마네 유산 가로채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저한테 이럴 자격 있나요? 뭐야?
네가 감히 우리 이야기를 입에 올려? 너란 놈 안 되겠다. 김 실장, 당장 저놈 책상 빼고 2개월에 입사 못하게 블랙 줘버려. 아니,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말 좀 해봐. 큰 아버지라며. 나 이대로 둘 거야? 당신한텐 그게 어울리지. 인성 쓰레기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갈 생각을 해? 당신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뒷배를 얻은 것도 내 능력이니까. 이 능력 등에 없고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하자. 어디 이제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야,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유성을 생각해서 좀 참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잘해줄게. 전 큰아빠에 대한 용서는 뒤로 한 채 일단 남편과 법정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아빠는 과거에 했던 잘못 때문인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 주셨고 본인이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붙여주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받은 모욕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고 남편은 상간녀까지 고소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어이없어 하셨지만 한편으론 내심 제가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를 바라며 저를 설득시키려 하였는데 가증스러운 모자였습니다. 아니, 유성 엄마, 횟가닥 돈 거 아니냐? 지가 지금껏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집에서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애비한테 소송을 걸어? 아주 내가 기가 막힌다. 그리고 뭐? 나한테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 야, 너 제정신이야? 이래서 양쪽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애비도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어? 너 어디 계속 그랬단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기요,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가르쳐요. 양쪽 부모 다 있어서 키운 당신 아들은 외도의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럼 그건 정상이고? 모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인성이 그따위니 평생을 친구 하나 없이 홀로 늙어가지.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는데 일단 이성을 찾아보자. 어떻게 인연이 모자르듯 잘라지겠니? 이제 네 마음, 네 심정 다 알았으니까 우리 말로 풀어보자고. 유성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러니까 네 큰아빠한테도 말 잘해줘라. 애비가 회사 그만두면 어디를 가란 거야? 나이도 있는데 이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니. 애 아빠니까 좀 네가 신경 좀 써줘. 애엄마인 난 신경 쓴 적이나 있어요? 당신들은 좀 당해야 돼. 유성 아빠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두고 보라고.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기가 찬 표정이었지만 대꾸할 말이 없으셨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고소를 하자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며 따졌고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절 남편이 얼마나 핫바지로 생각해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부인 절대 이혼 신청 안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상간녀 소송이 말이나 돼? 내 인생 어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바람핀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안 만나고 내 마누라한테 잘했지. 자그마치 회사 오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휴, 내 팔자야. 왜 저런 거랑 놀아나가지고.
지금 저런 거라고 했어? 기가 막혀. 당신 와이프 무식하고 뭣도 없다면서. 나 이런 꼬리표 달고 어떻게 시집 가냐고.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애초에 누가 나 만나래? 나도 너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까 내 탓하지 마. 나도 짜증나니까. 결국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둘이서 어찌나 싸워대던지 꼴사 나왔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했기에 소송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 전 이혼을 하고 신데렐라처럼 인생이 바뀌었죠. 큰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만나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사죄를 했고 저희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 주셨어요. 또한 저조차도 원망은 내려놓고 하나밖에 없는 큰아빠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전 유일한 큰아빠의 혈육으로서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하여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늘 꿈꿔왔던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엊그제일같이 느껴지네요. 매일 남편한테 무시당한 아줌마가 한순간 커리어 우먼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간절한 꿈을 이룬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언젠간 아이한테도 정말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겠죠. 큰아빠도 아직은 모든 앙금이 풀린 건 아니지만 지난 과거를 반성하듯 큰아빠는 저희 가족에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참 미웠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이 미움마저도 점점 녹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